자, 여러분 이제 그런 그 절차적인 이제 순서를 염두에 두시고 한두 가지 제가 이제 이 협상의 문제를 접근할 때 학생들이 자주 하는 뭐랄까 오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협상이라는 것이 평화 협상 프로세스가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면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제가 이제 단순 도식으로 이제 그래프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화면에 지금 밑에 조금 잘려서 안 보이는데 이 밑에는 국민들 이야기입니다. constituents라고 했고요. 협상의 첫 번째 레벨은 우리가 다들 생각하는 이 내셔널 팩션즈 그 국가 안에서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상입니다. 이 두 당사자들 여기는 이제 두 당사자만 지금 그림에 넣었습니다만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동안 전쟁을 계속 끌어왔던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많은 평화 협상의 모습은 이 레벨에서 일어나는 대화와 접촉만을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협상에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층적으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형태의 협상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 지금 각 한 그 국내의 행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국가 외부에 그 이제 도와주거나 아니면 중재자로 참여하는 그 당사자들 사이, 중재자 사이에서의 또 그 인터랙션이 계속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첫 강의 한두 번 이렇게 말씀드릴 때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그 크메르루즈 대학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크메르루즈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내전에 돌입했을 때 크메르루즈가 전쟁을 10년이 넘게 계속 끌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 자원의 공급처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과의 협상 관계도 이 이제 평화 협상에 들어갔을 때는 상대자인 그 다른 그 당시에 정부를 이루고 있었던 PRK와의 협상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 중국과의 그런 그, 그 이중적인 협상이 또 계속 있어야 되죠. 얘들이 이 크메르루즈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국도 계속 이제 그 입장 표명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협상에 중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유엔이라든가 미국이 또 그 당시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협상의 문제들이 있고요. 또 그 하나의 무력 집단 안에도 내부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무력 집단이 어지간한 카리스마가 아니고는 그러한 서로 다른 이견들, 내부 분파 사이에서 그런 그 경쟁들, 라이벌리를 이게 제대로 억제하고 갈 만한 힘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협상의 당사자들은 이 상대방과의 협상을 하는 동시에 내부에서 협상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욱더 이제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 나가 있는 그 협상의 당사자가 정책 결정자, 실질적으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사실은 여기에 나와서 이 협상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내부에 있는 리더십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럼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고, 그러면 또 다시 외부의 개입자들과 또 상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협상의 아주 작은 부분들의 협상 과정에서는 이 밑에 있는 이 국민들의 합의, 대화를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중에서 큰 부분들 있잖아요. 아주 이제 그 국가의 향후 그 거버넌스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은 협상 중에도 자신의 지지 기반인 사람들에게 또다시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 과정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협상 한 번에 지금 저는 단순 도식으로 네 가지의 측만을 보여줬지만 굉장히 복잡다단한 그 평화 협상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평화 협상이 한 예를 들어서 4, 5년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합의안을 이렇게 탁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요 레벨에서의 측면에서 협상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협정안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지도자는 왜 이 문제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을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왜 그래? 바보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 협상의 다층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도 이 이상의 합의를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가서 확인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문제를 실질적인 측면에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 있었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사례로 가져와 봤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엘살바도르의 내전과 평화 협상에 대해서? 음,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 아시죠?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사실은 오랫동안 그, 그 이제 국토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그 이름 들어보셨죠? 플랜테이션 그 농업 방식이라고. 왜? 큰 대지를 다 갈아엎어가지고 한 작물을 이렇게 그 재배를 하는데 목화라든지 뭐 고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대규모 땅을 이제 자기들이 싼 값에 매입을 해가지고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아니면 또 도시에서 또 외부에서 유입된 인력들을 아주 헐값에 인력들을 활용해서 작물을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진 작물들을 해외에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함으로써 막대한 이제 그 이익을 가지게 되고 그러나 정작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주 적은 임금으로 버텨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러한 플랜테이션 인더스트리가 많은 나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가 내부의 그런 그 부의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각해지거든요. 엘살바도르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 사회주의 사상이 아주 이제 뿌리 여기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반정부, 반재벌, 반분홍, 을 기치로 한 이런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무력 분쟁들이, 그 무력 집단들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70년대 넘어가면서 조직화되면서 대대적인 그 전국가의 그 내전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 이야기는 배경은 그런데요.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에 93년도 정도에 92년, 93년도에 새롭게 이제 그 나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알프레드 크리스티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비즈니스 하던 사업가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된 그 당시에 정부가 하나 들어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정치인들과는 조금 결이 달랐던 것이 오히려 이제 사업가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부분보다는 아주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어떻게, 어쨌든 이 나라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라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아주 강했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반군이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FMLN이라는 그 반군 조직들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협상을 크게 국내 상황으로 봤을 때는 평화 협상이 시작됐을 때는 크리스티아니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정부와 FMLN이라는 그 반군들 사이의 양자적인 대화가 가장 주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당시 그 FMLN이라는 조직이 사실은 지금은 나중에는 5개가 되는데 처음에 6개의 그 서로 다른 이게 뿌리가 다른 그 무력 집단이었던 거예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도자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6개, 나중에는 이제 합쳐져서 5개의 무력 집단들이 하나의 아주 느슨한 연합체로 만들어졌던 조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이제 그 크리스티안이 정부라고 하지만 그 정부 뒤에는 또 그 정부를 바치고 있는 여당 아레나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그 이 당시 이제 크리스티안이에게 져서 야당이 됐던 그 야당들이 있는데 이 야당들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 센 야당은 이 당시 아레나 그, 그, 그 여당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그 정부 그 재벌 쪽에 가까운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수십 년 동안 내전을 겪어오면서 이끌어오면서 큰 힘을 키우게 됐던 그 군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이 양쪽 파티의 대표들은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내부에서 또 다른 이중 삼중의 협상을 해내야만 하는 그런 복잡한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국내에서만 봐서 그렇고요. 국내에 이제 그 다이나믹스를 좀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정부가 안에 있죠. 크리스티아니 정부가 있고 FMLN이 있는데 이 크리스티아니 정부는 당시 특히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야당과 군부는 그 이제 지역의 맹주였던 미국의 적극적인 이 이제 엄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FMLN 이 반군 지역들은 그 당시 지역으로는 쿠바에서 그리고 니카라과가 역시 그 사회주의적인 정권이고 이 정권은 이 시기쯤에 이미 그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나라가 공산권 사상을 바탕으로 지금 이 FMLN을 지원하고 있었고요.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당시의 구소련이었습니다. 이게 협상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협상은 이 관계, 그 다음에 미국과 쿠바는 당연히 이제 굉장히 사이가 나빴죠. 이런 역학 관계, 그리고 FMLN과 니카라과, FMLN과 쿠바,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간접적으로는 그 구소련과의 관계들이 복잡다단하게 움직이면서 협상에 아주 심각한 그런 복잡성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제 협상이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안 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런 구조가 협상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 상대방이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나는 그거과 그 이해관계에 어느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뒤의 역학관계가 훨씬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정도로 하고요. 그럼 이제 이 복잡한 이 협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물론 그 이제 그 협상과 관련된 조건들을 제대로 말씀을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크게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미디에이션의 성격. 중재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성격의 중재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가. 그리고 디스퓨트 그 분쟁 자체의 성격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그 협상의 전쟁의 당사자들이 독립을 추구하는 경우들은 협상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그 땅과 관련된 문제, 토지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그 전쟁의 중요한 이유, 분배 문제가 중요한 이유로 대두됐을 때는 또 협상이 쉽지 않다는 이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분쟁을 일으켰던, 야기시켰던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그 이유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은 이에 따라서 사실은 분쟁이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 서로를 죽여왔던 당사자들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그 파티 안에서 그 리더가 누구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엘살바도르의 협상 같은 경우도 크리스티안이라는 꽤나 합리적이고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뭔가 인격이 더 높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잘 따지는 사람이고 또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도자가 섰을 때 협상의 과정이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그 국제적인 맥락의 문제입니다. 그게 90년대 초반까지 그 시기에 그 지역의 국제 정치를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냉전 구조가 해체되는 것이 또 이제 90년대 초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엘살바도르의 협상이 급격히 이제 진전되는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렇게 네 가지의 양태를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런 개괄적인 설명 이 부분인데요. 조금 더 이번에는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그 협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의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효과적인 협상을, 평화 협상을 도출하는 여러 가지 공식들과 관련 공식들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이 학자들이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이 이렇게 만들어 왔고 이제 그러한 제안들 하나하나가 또 많은 또 학술적인 토론의 주제가 됐습니다만 근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물론 모든 이론을 거기에 다 포함시킬 수는 없는데요. 한 가지 그 밑에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협상을 분배적인 협상에서 통합적인 협상으로 이 전환시켜 나가는 문제가 그건데요. 그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분배적인 협상은 이제 영어로 distributive bargaining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하는 그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 있죠.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면 상대방이 적게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서로 간에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그러한 기술들이 반영되는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Zone of Possible Agreement 라는 이제 개념을 많이 갖고 오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그 이제 바게닝의 레인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이제 제가 기름 석유를 수출하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1리터당 제가 그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 3달러 정도가 든다고 칩시다. 이 땅이 기존에 있는 거니까. 근데 기계를 움직이고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고 또 파이프라인도 써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리터당 가격으로 다 해보니까 한 3달러 정도는 이제 최소한 든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지금 주변의 유가, 국제 유가를 보니까 가격은 평균 지금 한 80달러 정도의 지금 리터당 예를 들어 책정이 되어 있다고 치면 내가 받고 싶은 액수는 최대 한 100달러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파는 사람이 내 입장에서는 셀러즈 월스트 케이스가 3달러에 잡히는 겁니다. 3달러 밑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팔 이유가 없죠. 내가 손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받고 싶은 금액은 한 100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시장의 마켓의 상황을 보니까 사는 입장인 이제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그 나라가 아니면 그 기업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국자 유가를 봤을 때 80달러 정도니까 리터당 나는 지금 최대한 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재정 상태를 봤을 때 리터당 85달러 이상은 낼 수가 없어라고 했을 때는 그 워스트 케이스가 85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국가 재정이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액수는 뭐 공짜로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공짜다라고 이제 설정이 되면 아마도 이 파는 입장에서는 3달러는 무조건 최대한 받아야 되니까요. 그 가격이 여기에 설정이 될 테고 그 사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맥시멈이 85달러 정도잖아요. 그럼 이제 3달러와 85달러 사이에 이 광대한 영역이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안에서는 Zone of Possible Agreement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존이 어디냐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서 자기 이해관계에 맞게 최대한 푸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협상의 성공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협상을 또는 대화를 이제 설정해 놓고 나면 결국은 싸움은 서로 간에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으로 이제 그 성격 규정이 되는 거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기 이익을 확대하는 선에서 그러나 협상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이 합의를 이루게 만들어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상업적인 이런 비즈니스에서는 이 문제가 사실 상대적으로 좀 덜 심각한데요. 국제 정치로 가면 사실 좀 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합적인 협상이라는 것은 모두가 그 협상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모두가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를 고민해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협상의 자체의 그런 성격을 네가 많이 가지느냐, 내가 많이 가지느냐의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합의에 이르렀을 땐 나도 이익을 보고 너도 이익을 보는 거 아닐까? 라는 관점에서 서로의 윈윈 개념으로 이걸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협상을 결국은 중재자들이 무력 전쟁에 관련된 협상을 추진할 때는 이거를 조금 더 그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겨 먹어야만 하는 그런 협상이 아니라 조금 더 공통의 이해관계, 공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이, 하는 속에서 조금 더 효과적인 협상을 방식을 찾아나가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통합적인 협상에는 어떤 그 내용들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협상의 포커스가 이게 서로 다른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좀 더 주목하도록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들이 누가 우위에 서느냐라는 문제보다는 누가 그 누구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더 갖게 만드느냐라는 문제에 좀 더 접근하면 그 이 협상이 통합적으로 이 통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유, 너무 많은 이론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조금 더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 개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인 이익과 상대적인 이익이라는 건데요. 절대적인 이익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갖게 되는 이익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이익이라는 것은 그 이익의 양을 상대와 비교해서 측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석유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양쪽 다 합의를 했는데 50달러, 리터당 50달러에 파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쳐요. 그런데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기업이 어떤 국가가 이제 이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원래 이건 이만큼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협상이 져가지고 50불, 50달러밖에 못 받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 손해지만 아니 잠깐 봐봐 이 나라는 다른 나라에 지금 팔 데가 없어.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음,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다른 나라에서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팔면 나라에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근데 파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이제 비용은 3달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를 이 석유를 다른 데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나라에 팔므로써 나는 결국 47달러의 순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 사는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의 지금 전 세계적인 시장이 약 85달러, 뭐 리터당 80달러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내가 50달러에 샀으면 30달러 이상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50달러에 합의를 했을 때 이 나라와 파는 나라와 사는 나라들 사이에 둘 다 어느 정도의 수익이 생긴 거죠. 그게 절대적인 이익의 개념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적인 이익을 봤을 때는 원래 80달러가 국제 유가인데 파는 나라가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겠죠. 그건 이제 상대적인 이익으로 봤을 때의 이제 이해관계, 협상의 그 태도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그래도 상대적인 이익보다 절대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비즈니스에서 왕왕 생기는데 국가 간의 관계 또는 전쟁을 하는 관계에서는 이게 더욱더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소개드리고 싶었던 그 사례가 이제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것도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나라들이 대만과 중국 사이에 군사적인 긴장 관계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특히나 대만 입장에서는 이제 그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제 이 중국이 이미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대만도 그래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그, 무력을 가지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쳐요. 근데 사실은 이 핵무기 하나를 유지하고 언제든지 발사 가능한 상태로 계속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서 이 타이페이에 있는 정부에 이제 그 제안을 했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봐봐. 우리가 사실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나라가 아니잖아. 근데 사실 이 핵무기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드니까 우리 같이 이걸 없애는 게 어때? 그리고 우리 같이 없애서 예를 들면 너희가 그 핵무기 지금 핵탄두 99개를 감축하면 우리도 99개를 감축할게. 그럼 우리가 각각 이제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혜택이 이만큼이야. 라는 제안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99개 핵탄두를 제거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이 한 100억 달러 정도라고 쳐요. 그러면 중국도 100억 달러를 이제 갖게 돼 있고 또 대만도 100억 달러의 경제적인 가치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절대적인 가치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상대적인 입장으로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역시 가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대만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그 제안을 받았을 때 핵탄두가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 있었다고 쳐요. 그리고 중국은 한 1000개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각각 다 99개 핵탄두를 제거한다면 결국 대만 입장에서는 핵탄두를 하나만 갖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900하나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대적인 이익의 개념에서
이 대만이 엄청나게 훨씬 100개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군사적인 위협,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제 문제를 봤을 때는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절대적인 이익을 알고 있지만 상대적인 이익 관계에서 생기는 편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상대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 지금 이게 그냥 하나의 사례로 든 겁니다. 저 지금 이거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일국 양제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 지금 대만을 하나의 독립국가로서 인식하고 지금 지금 저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야기를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의 한국 학생들이 이해하기 가장 손쉬운 하나의 사례로서 이 문제를 가져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협상의 성공, 특히나 전쟁과 관련된 무력 침략 분쟁과 관련돼 있는 협상에서 이 상대적인 이익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반대로 이 절대적인 이익 관계로 이 문제를 이제 치환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더 구체적인 협상 중재자들의 전략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